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이라고 돼 있죠. 그냥 우리 지난 2022년 12월 23일, 22일, 23일 하여튼 그 연간에 나온 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에 요 총론은 그 중고등학 초, 중 등 개정 교육과정 총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내용을 갖다가 지금 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한 거고,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강론 다 읽겠죠? 강론은 꼭 읽으셔야 됩니다. 해당 교과에 해당되시는 선생님들은 반드시 강론을 읽으셔야 돼요. 총론도 읽어야 되는데, 총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교육학 논술에 적용이 되고, 강론에 있어가지고 많은 개념들의 경우에 음,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전문 교과 영역 A, B에 적용이 됩니다. 특히나 이렇게 한번 바뀌면 거기 안에 나오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여러 차례 읽으시고, 거기에서 그 제시되는 개념, 이론 뭐 이런 것들은 좀 잘 정리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시는 교과의 내용과 연결지어서 또 따로 정리하시고 그래야 돼요. 제가 저는 이제 도덕윤리교과를 가르치면서 제가 그 경험을 하고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관련해 가지고 일단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처음 이제 교육과정의 성격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규정. 거기서 아예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초중등학교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초중등학교에서 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국가 수준에서 제시한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죠. 교육 목적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죠? 교육과정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 국가 수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나중에 그 교육과정에서 배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당연하게 공식적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국가 수준의 공통성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제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학생을 중심에 두고 주도성과 자율성, 창의성의 신장 등 학습자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제시한다. 자, 학생 중심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이건 교육과정이니까 우리 나중에 이제 다 배울 거지만 학생 중심, 아동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이거 이따가 정리를 할 테지만,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과정에 있어서, 자, 이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고 공식적 교육과정이면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학생 중심, 아동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키포인트다 라고 하는 게 나오죠. 자, 여기 나옵니다. 주도성, 자율성, 창의성. 이게 학습자 성장하고 관련이 돼 있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개념 나왔으니까 가야 되겠죠. 아, 시험 문제로 그러면은 관련해 가지고 교수 학습에 있어서의 어떤 목표와 관련되어 있는 거는 얘네들이구나. 주도성. 첫 번째. 두 번째, 자율성. 세 번째, 창의성. 아, 이 개념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네라고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놔야 돼요. 어떤 문서를 볼 때 그렇게 봐야 된다고. 이게 뭐예요? 사회과학적 접근이야.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사회과학적 접근이에요. 어떤 개념이 나왔어요. 어떤 이론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떠한 과정으로 전개될지를 갖다가 우리가 예측해 보는 것. 예측이라고 하는 게 바로 과학성이라고. 예측. 음. 인문학에서는 뭘 해요? 예측 안 하고. 상상을 하지. 인문학에서는 상상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학교의 전반적 교육 체제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과 내용을 제시를 한 거예요. 자, 학교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교육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 학교, 시도교육청, 지역사회,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이 함께 협력적으로 참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이제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목, 누구의 목, 학부모의 목, 교사의 목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성원들의 공동의 협력과 조화를 통해서 이루어내야 되는 게 교육이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을 국가와 시도교육청 학교 수준에서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준과 내용을 제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조금 전에 나왔어요. 학생하고 관련해 가지고 얘기됐던 게 주도성, 자율성, 창의성이라고 하는 얘기야. 그 얘기가 나왔어요. 자, 2002 개정교육과정 총론 문서 체제 변화. 자, 뭐냐면 2015년도와 2022년도를 가르는 문서에 있어가지고의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게 있었다. 그게 뭔지를 살펴보자. 근데 그것이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어요. 시사하는 바가. 조금 이따 살펴볼 테지만, 그래서 국가교육과정의 큰 틀 안에서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연결성을 강조한다. 자, 학교 입장에서는 뭘 강조하는 거예요? 자율성. 학교. 이거는 학교라고 되어 있지만 교사의 얘기도 해요. 직접 가르치는 대상이 학생이고 그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이 학교에 있는 교사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연계성을 강조한다. 이건 이제 예전부터 나왔지만 사실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교육과정을 보면 알겠지만 왜 자꾸만 공식적, 비공식적이니 영교육과정이니 잠재적 교육과정이니라고 하는 개념들이 계속 나오냐면 공식적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직접적인 수업이나 직접적인 학생에 대한 평가와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국가에서 제시하는 건 제시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고 그러니까 괴리가 굉장히 심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간격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제 좁혀 나가자라고 하는 게 이 교육과정을 만들어낸 전문가들, 교사들에 있어가지고 어떤 의지의 반영인 거야. 그러니까 그 연계성을 강조한다. 그 연계성이 뭘까? 그 하나가 바로 과정 중심 평가예요. 과정 중심 평가. 수업 과정, 교육 과정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한다. 그래서 대부분 다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수행평가하고 연결된다고요. 이 과정중심 평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쪽집기 수업 시간에도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인 문서 교육청, 시도교육청에서 나온 문서를 가지고 이걸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인데 이거는 계속해서 얘기가 될 거고 2023학년도 문제에서도 형성평가라고 하는 게 나왔잖아요. 형성평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과정중심평가의 주요한 축을 이루는 거예요. 총괄평가 플러스 형성평가가 과정중심평가라고 문서상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뭘 강조하겠어요? 형성평가를 강조한다. 자, 그래서 여기 교육과정에 대한 관점을 교과목 시수 편성 36시간이다 뭐 48시간이다 그런 시간의 숫자에 따른 편성이 아니라 학습 경험에 대한 설계로 확장해서 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 자율성을
강조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나오죠? 뭐가? 학습 경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네요.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게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2023학년도에 문제가 나왔고 제가 정확하게 찍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찍었어요. 경험 중심 교육과정 장점 단점 나눠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찍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무슨 얘기야 사실은. 뭘 찍고 안 찍고 해요.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제가 한 거죠. 그래서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기반이 되는구나.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 중심, 아동 중심 교육과정이 있어가지고 핵심을 이루는 겁니다. 사실은 둘이 통해요. 둘이 통해.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교사와 관련해가지고 또 이런 얘기가. 이렇게 설계라고 하는 걸로 이제 확장한다라고 하는 건데, 저 설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저 교육과정 시간에 배우겠지만 백워드 설계, 백워드 설계. 우리 이거 배울 겁니다. 백워드 설계. 백워드 설계 저걸 의미해요. 이제는 지금 이 평가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목표 모형도 있고 뭐 귀납적 뭐 모형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 이제는 거의 백워드라고 하는 거, 후진 설계라고 하는 거, 그 후진 설계예요. 설계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거기서 거의 유일하게 나온다고. 저 설계라고 하는 말은 이 백워드를 그대로 지칭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백워드라고 하는 건 목표가 있으면 단순히 이 목표로 해서 그냥 쭉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평가까지 그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평가 계획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세워요. 이 중간에. 그래가지고 이 평가 계획에 맞게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왜 평가 계획을 갖다가 짜겠어요? 내가 지금 잘 가르치고 있는지 아닌지를 갖다가 중간중간 점검을 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뭐겠어? 과정이라고. 그런 과정을 갖다가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거예요. 수정하고. 그래서 아이가 잘 배우고 있는지, 나는 잘 가르치고 있는지를 갖다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후진 설계 모형이라고. 우리가 이걸 딱 보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는 후진 설계 백워드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그냥 기본이야.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이제는 뭐 목표 모형이니 뭐니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이제는 백워드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교사에 대한 얘기가 나. 교사에 있어가지고 요구하는 게 뭐냐면 전문성과 자율성. 자, 아까 학생한테는 뭘 강조했어요? 주도성, 그렇죠? 자율성, 그 다음에 창의성. 선생님한테는 전문성, 그 다음에 자율성. 학교에는 자율성. 자, 이걸 갖다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라고. 머릿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자, 일종의 청킹이에요, 청킹. 그게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근간이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선생님의 역할과 관련해 가지고 강조되는 게 뭘까? 전문성과 자율성. 아이들은 배움의 과정에 있어 가지고 무엇이 강조되고 있나? 주도성, 자기 주도성, 창의성, 그리고 자율성. 근데 2023년도에 그대로 나왔잖아요. 자아 효능감. 그거 내가 정확하게 찍었어 그냥.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그게 강조될 수밖에 없었어. 근데 시험 문제가 여태까지 안 나왔거든. 그게 이제 자기 조절 학습이라고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자기 주도 학습이에요. 자기 주도 학습.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거든. 자아 효능감. 자아 효능감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자기 주도 학습하고 그대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왜냐?
내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 나는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를 수 있고 뭔가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나는 더 좋아질 수 있고라고 하는 그 감정,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조절 학습에 있어 가지고 근간을 이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심리학, 교육 심리학에서 반드라가 얘기하는 사회 인지 모델이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것이 교수 학습 이론, 학습 이론하고 연결된 게 자기조절 학습,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자, 우리는 그거를 갖다가 머릿속에 집어넣은 상황에서 자, 그런 것들이 어떠한 개념 또는 이론과 연결되는지를 갖다가 계속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 어떠한 우리가 모형을 봤다, 모델을 봤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 가지고 개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주도성, 창의성, 자율성과 관련되어 있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오겠죠. 2023년도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저는 굉장히 우리 오소독서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그 교육에서 다뤄야 될 주요한 주제들을 사실 2023학년도 시험 문제에서 그대로 다 다뤘어요. 제가 관료제는 잘 모르겠지만 그대로 다뤘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갑니다. 세 주체, 학생, 교사, 학교에 있어서 강조되고 있는 개념들. 오케이.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2015년하고 2022년 개정교육과정이 어떤 식으로 좀 문서체제에 있어서의 변화가 있었나. 자, 2015년하고 2022년하고 첫 번째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은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는데 특별히 여기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걸 갖다 여기다가 이제 좀 강조해 놨다라고 여기 들어가 있고 추가하는 인간상 여기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요거하고 이제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거지 좀 별도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별도는 아니에요. 2015년도에도 요 내용이 이제 내용 자체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어요. 자, 두 번째 파트에 가가지고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제 요게 이제 조금 그 다른 건데 원래는 이 2022 개정교육과정의 학교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이라고 하는 요 두 번째 파트로 돼 있는 게 2015년도에는 세 번째 파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 학교 교육 과정 설계와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앞쪽으로 뺀 거야. 앞쪽으로 뺀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는 기본상 교수학습 평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2022 개정교육과정 보면 설계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딱 제시가 돼 있어요.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런 원칙에 따라서 라고 하는 걸 갖다가 특별히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거 우리 잘 살펴봐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 가지고 원래 이제 2번에 있던 게 3번으로 넘어오고. 그죠? 그래 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논의가 되고. 그리고 나서 2015 개정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 지원 같은 건데 많이 달라졌죠? 교육과정의 질관리, 학습자 맞춤 교육 강화, 학교의 교육환경 조성이라고 하는 걸로 새롭게 편제를 했어요. 새롭게 편제를 했어. 그러면 요것도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눈여겨봐야 된다고. 자, 교육과정의 얘기입니다. 학사 맞춤 교육 강화니까 교수 학습 이런 거 관련되어 있는 거겠죠. 학교의 교육 환경 조성이니까 교육 행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일 거예요. 우리 이제 기본 4대장 사실은 다 들어가요. 학사 맞춤 교육 강화나 교육 과정 질 관리에 평가가 잘 이루어질 때 교육 과정의 질 관리가 잘 되겠죠. 그다음에 학습자 맞춤 교육이 잘 되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 거야? 평가를 통해서 알 거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우리가 4대장이라고 얘기되는 것들이 이 안에 그러면 충실히 담겨 있을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 예측을. 그러면 이따가 잘 살펴보자. 자, 그래서 첫 번째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다. 자, 국가교육과정의 배경과 중점을 설명한다. 첫 번째로 교육과정으로 교육받는 사람이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모습.
두 번째,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 역량, 그 다음에 교육 목표. 이 네 가지를 여기서 살펴볼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어쨌든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앞과 뒤에 나오니까 빼고. 자, 추구하는 인간상 초중등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갖출 것으로 기대하는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교육의 본질과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교육의 본질, 방향. 핵심 역량,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학교 교육의 전 과정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능력. 우리가 제가 이제 그 예상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이거예요. 역량 중심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있어가지고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이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측면이거든요. 저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강조하면서. 그래서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 핵심 역량과 관련된 얘기들 갖다가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거의 7, 8년 동안 계속해서 흘려왔던 거고 앞으로도 계속 이게 적어도 7, 8년은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역량 중심 교육과정의 내용들을 갖다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급별 교육 목표는 추구하는 인간성과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초, 중, 고등학교별로 달성하기를 기대하는 교육의 목표를 제시하겠다. 그래서 뒤에 쭉 나옵니다. 어떤 것들을 어떻게 가르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중등이니까 중학교도 갈 수 있고 고등학교도 갈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중학교에서 특별히 달성하기를 기대하는 교육 목표가 있을 것이고 고등학교에서 기대하는 교육 목표가 있을 것이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되고 사실 총론만 봐도 돼요. 자, 교육과정의 변화를 요청하는 주요 배경. 사실 이제 굉장히 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AI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거예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지난 한 5년 새 그러니까 우리 알파고라고 하는 바둑 세기의 대결 이세돌하고 같이 했었던 그게 이제 AI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계기가 됐고 또 한 가지는 이거예요. 코비드 코로나 19를 통해 가지고 정말 이런 일을 겪을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이제 요 두 가지 자체가 사실 이 AI도 그렇고 야 로봇가 인간처럼 돼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면 어떡하지?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우리의 공포심에 있어가지고 첫 번째야 AI가 그게 이제 일종의 그런 어떤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에요. 또 한 가지 이거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저런 대유행이라고 하는 것이 감염병의 대유행이라고 하는 것이 또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질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알겠지만은 우리 세계, 그러니까 서양사에 있어서도 그렇고 특히 서양사에 있어가지고 패스트,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칩니다. 뭐 여러 가지 전쟁, 정복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흑사병의 그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구 증감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인구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전쟁이 있어가지고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의 크기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 포함해서 바로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서양의 역사라고 하는 것도 큰 부침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회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몸속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따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안전과 관련된 그런 교육을 갖다가 강화시키겠다. 두 가지 사건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세월호 사건, 또 하나는 최근에 있었던 이태원 사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에 준 쇼크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교육 과정에
담아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두 번째. 사회 복잡성과 다양성이 확대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상호 존중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다른 것보다도 그 유튜브를 비롯한 SNS 때문에 그래요.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소통 채널인데 이거는 소통 채널이 아니라 사람들을 갈라놓고 사람들의 갈등과 사람들의 불행을 촉발시키는 미디어가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거 애들로서 얘기하는 거라고. 상호 존중과 공동체 의식 함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나 발달하고 있는 우리들의 미디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반영을 하고 결국은 그것을 갖다가 제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어떤 문제점들 아니면은 갈등의 사안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맞춤형 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다른 게 아니라요. 첫 번째는 직업이 너무너무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먹방. 먹는 거 엄청나게 많이 먹는 거 가지고 돈 벌 줄 어떻게 알았어? 유튜브 채널 해가지고 찌양 같은 친구는 그걸로 1년에 수십억 원씩 벌고 잘 먹는다는 거 가지고 예전에는 잘 먹는 거 가지고 막 그러면은 미련하다니 막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아니야. 그것도 일종의 능력이어서 그 능력 가지고 이제는 벌어먹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새로운 어떤 직업군이라고 하는 게 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한테 어떤 직업이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진로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말하자면 그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갖다가 파악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교사가 좋아, 판사가 좋아, 검사가 좋아, 의사가 좋아. 아직도 그렇죠. 그거는 분명해요. 직업의 안정성이나 여러 가지 걸로 보면. 하지만 아이들이 그쪽 길로 가기에는 여러 가지로 역부족이야. 그렇다라고 한다면 변화되는 직업군 속에서 그 아이한테 맞는 것들을 갖다가 사실은 예전보다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 맞춤형 교육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역시나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이제 제대로 그러니까 선생님과 대면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일종의 간접 교육 형식의 교육을 통해 가지고 부족한 학습 능력을 갖다가 채워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맞춤형 교육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그것의 일환입니다. 교육과정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교육과정 자율화 및 분권화를 활성해야 한다. 자, 여기 이제 분권화라고 하는 얘기가 또 나왔어요. 우리 학교 아까 이제 자율성이라고 하는 거, 자율화와 더불어서 이 분권화라고 하는 것도 한 가지 개념으로 넣어둘 필요가 있어요. 분권화. 사실은 이제 자율화와 분권화라고 하는 것은 일맥상통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 자율적으로 네가 한번 해봐. 네가 네 나름대로 학교 자체에서 교육과정을 짜봐. 그 권한을 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다양한 교육제의 참여를 확대한다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아우, 초등학교 난리가 아니야. 학부모들 때문에. 뭐만 했다 하면 학부모들 난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들 얘기를 갖다가 받아들여주는 통로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참여 확대라고 하는 얘기로 애들로서 우리가 표현하는 거야. 사실은 예전에는 교육 주체가 학부모는 저기 좀 멀리 있었어요. 지역사회에 좀 멀리 있었다고. 요새는 학교에서 뭐 건물 하나만 지으려고 해도 주변에 있는 식당이나 뭐나 이런 게 난리가 아닙니다. 뭐 분진 날린다 뭐 한다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교사와 학생 두 주체만으로 충분히 넘어갔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이제는 그게 아니게 됐어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2015에도 다 이제 있었던 내용들이고요. 자, 그래서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요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새롭게
요 안에 이제 들어와 있는 내용인데, 자, 미래사회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삶과 학습을 스스로 이끌어가는 주도성 함양. 그러니까 능동성과 주도성, 자기주도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해요. 자, 나중에 우리 구성주의와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하겠지만, 구성주의에 있어 가지고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사실은 능동성이에요. 누구의 능동성? 학생의 능동성.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전제되지 않는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안타깝게도 이 얘기를 갖다가 우리가 선생님들이 마음껏 할 수가 없다고. 우리 구성주의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학생의 능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자기주도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는 사실은 잘 못한다고. 그건 또 고스란히 선생님의 몫으로 돌아가요.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역시나 코비드 때문에 그래. 그래서 능동성과 자기주도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렇죠? 일종의 간접적인 형식의 어떤 교육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큰 효과성을 갖다가 거두기 어려워.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사실 그런 얘기들을 마음껏 할 수 있어야 되거든. 분명히 그렇습니다라고. 근데 그 얘기를 못 하죠. 어쨌든 두 번째, 학생 개개인의 인격적 성장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위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협력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앞서도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지금 이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걸 갖다 강조할 수밖에 없고, 자, 언어 수리 디지털 기초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이거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그 아이들 그 뭐죠? 코딩? 이제 코딩이 이제 필수가 되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는 학생들이 지금 그 처해 있는 교육 환경, 사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요 AI로 대표되는 그런 어떤 그 굉장히 발전되고 그런 어떤 그 학습을 갖다가 요구해요, 지금. 아이들이 저걸 갖다가 하지 않으면 앞으로 적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책만으로 모든 것들이 그 지식의 어떤 소통이 가능했던 시절에서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지식을 갖다가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너무너무 다양해요. 특히나 디지털화된 그 통로가 너무너무 다양하고, 초등학생들 지금 그 핸드폰 가지고 동영상 편집을 갖다가 기가 막히게 해요. 무척 잘한다고. 어른들 그거 보면 기합을 해요. 네가 이걸 했어? 근데 걔네들은 그게 그냥 놀이고 게임이고 자연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언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수행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디지털과 관련된 기초 소양, 코딩 같은 것들이 가르쳐줘야 돼. 그런 원리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진로와 학습을 지도적으로 설계하고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체제를 구축한다. 계속해서 주도성이라고 하는 걸 강조합니다. 교과 간 연계와 통합, 학생의 삶과 연계된 학습, 학습에 대한 성찰 등을 강화한다. 경험 중심 교육과정. 이제 교과 간 연계와 통합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과제인데, 이게 여러분들도 이제 그 학교 현장에 가가지고 저 통합 교과들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통합 교과들 가르쳐야 되는데,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긴 해요. 선생님들이 긍정적인 그 반응들이 많긴 한데, 근데 어찌됐거나 어려운 과제입니다. 통합교과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소화해낸다라고 하는 게 어려운 과제고. 이 학습에 대한 성찰. 이게 지금 이제, 여러 그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것과 관련된 논의들이 굉장히 많긴 한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들과 연관돼 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그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 어른들도 성찰이 잘 안 되는데, 하여튼 교육 과정에 있어서 요 부분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찰이라고 하는 거.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한다. 문제 해결 및 사고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한다. 여기 과정 중심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4. 교육 과정 자유화 분권화를 기반으로 교육 주체들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학습자의 특성과 학교 여건에 적합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 요 4번과 관련해 가지고는 교육 행정 쪽에서 앞으로 나오게 될 문제가 사실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좀 담겨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저런 어떤 교육 주체들, 특히나 학교라든지 교사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의 어떤 자유화, 분권화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보장해 줄까? 요번에 나온 관료제에 있어 가지고 어떤 문제를 따지고 라고 했었던 문제가 그것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협조 체제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을 통해서 봐야 되겠죠. 학교 여건에 적합한 학습을 위해서 학교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갖춰야 될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문제가 다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추구하는 인간상 제가 만들었어요. 이거는 없는 거예요. 제가 만든 겁니다. 보기 좋게. 그래서 자기주도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요것도 이제 표로 만든 겁니다. 요것도 이제 제가 보기 좋게. 그래서 자기주도적인 사람 저기 조그맣게 별표가 돼 있는데 2015년도에는 자주적인 사람이라고 돼 있던 거를 자기주도적인 사람으로 이제 개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인간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역량들을 갖춰야 되는지. 그래서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그래서 얘네들이 앞서 우리가 봤던 얘네들하고 좀 연결이 되겠죠. 자기관리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 들어갈 거고,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창의적 사고 역량과 관련되어 있을 거고, 교양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심리적 감성 역량이나 아니면은 협력적 소통 역량이나 이런 것들. 더불어 사는 사람은 공동체 역량과 관련돼 있을 거고. 그렇지. 그렇게 우리가 이제 연결도 시켜봐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의 세부적인 거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협력적 소통 역량 별표 역시 돼 있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현행은 이제 의사소통 역량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를 갖다가 협력적 소통 역량으로 개선한다. 이거나 난 뭔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면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럴듯해 보여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태까지 시험 문제로 이제 안 나왔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뒤에도 나올 겁니다. 소규모 그 그룹을 지어가지고 협동학습을 갖다가 한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교수에 있어가지고 중점을 두고 이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뒤에 나오거든요. 근데 바로 이제 이 협력적 소통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협동학습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돼요. 이 협동학습은 많은 학자들이 이 협동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강조하는데 특히 사회 구성주의에 있어가지고 중요하게 논의되는 학습법이 바로 이 협동학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페미니즘 쪽에서 나온 중요한 이제 교수 이론 길리건이나 나딩스 같은 사람이 강조하는 학습 방법이 역시나 협동학습이에요. 그래서 이 협동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협동학습을 통해 가지고 학습이라고 하는 게 완성을 이룰 수는 없어요.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이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떠한 특정 배움은 이 협동학습을 통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협동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교육보다는 감성교육. 나중에 우리 이제 그 교육행정 쪽에서 감성훈련이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되는데, 감성훈련이 대표적인 협동학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정서학습,
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협동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사회성, 감정의 교감,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이 협동학습을 통해서 채워넣죠. 민주주의.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 또 얘기가 나옵니다. 청론의 핵심 역량과 연계해서 교과 역량을 목표로 구체화하고 교과의 지식이해. 여기 하나요. 과정 기능. 여기 하나요. 가치 태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서 궁극적으로 교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자, 지식 이해라고 하는 것은 인지 교육에 해당됩니다. 지식 교육. 가치 태도라고 하는 것은 감정 교육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과정 기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식 가운데서도 절차적 지식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는 단순하게 개념이나 이론을 갖다가 책으로만 배우는 것. 근데 우리 실생활 속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과정, 절차.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는 방법, 운전하는 방법. 이거는 사실은 지식 이해적인 측면보다도 절차적 지식과 훨씬 더 관련이 돼 있거든요. 또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는 거.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여기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요것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인지심리 쪽에서 요 내용이 나오고 교수학습 이론에서도 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요 내용을 갖다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학교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독특하게 여기서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할 때 지향해야 할 방향과 고려해야 할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공식적 교육과정이에요. 학교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근데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내려와서 시도 교육청 차원의 교육과정에서 다시 내려와서 학교 교육과정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학교에서 직접 교수를 하고 배우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걸 갖다가 설계하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설계 월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새롭게 들어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설계, 운영하고 학생의 특성과 학교 여건에 적합한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볼게요. 학생 실태와 요구. 첫 번째로. 그 다음에 학교 실태. 학부모의 의견. 세 번째. 지역사회 실정. 네 번째. 이런 것들이 설계의 원칙에 반영이 돼야 된다. 학생 실태 잘 모르잖아요.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학생 다릅니다. 학교 실태 너무 당연히 다르죠. 학부모들의 의견도 달라요. 요새는 전부 다 대학 진학을 원하는 좀 지났어 그것도. 그래서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도 의견이 또 이제 분분합니다. 아이의 미래와 관련 지역사회 실정 너무나 다르겠죠. 이런 것들 갖다가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똑같은 얘기들 이제 계속 반복되는데 요 네 번째 한번 볼게요. 학교 교육기관을 포함한 평생학습에 필요한 기초 소양과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습 격차를 줄이도록 노력한다. 여기 이제 충분히 여기다 얘기를 썼으니까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나오게 될 개념을 갖다가 한번 살펴볼게요. 평생학습. 평생학습. 사실은 우리 다음 시간에 이 평생학습과 관련된 내용을 배우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좀 주목하는 게 있습니다. 평생학습. 왜냐면 예전에는 진짜 어느 학교 나왔다라고 하는 졸업장 가지고 평생을 울고 먹고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 여러분들이 이제 교사가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평생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중간에 직업을 몇 차례 바꿉니다. 저도 그랬고. 따라서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평생학습에 필요한 기초수행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자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매지로우의 전환학습. 저거는 평생학습에 있어가지고도 에도 적용이 되지만 사실 전환학습에 있어서의 어떤 개념 내지는 그 근간은 우리들이 맞닥뜨리는 교육의 상황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됩니다. 이 개념 자체가. 그래서 제가 보통 1장에 나오는 그 내용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지만 이 매지로우의 전원학습은 조금 심도 있게 조금 다루려고 해요. 나올 가능성이 높고 사실 나와야 되고요. 만약에 문제로 낸다면 난 얘를 갖다가 꼭 낼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우리 4대장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내기가 조금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학습 교차를 줄이도록 노력한다. 기본적으로 교육사회학에 있어가지고 나올 문제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 학습 교차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개념과 관련돼 있어요. 결과적 평등, 결과적 교육 평등. 결과로서 나타나는 아이에 있어서의 교육적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동등해야, 평등해야. 그것이 진정한 교육 평등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결과적 평등이잖아요. 그 개념으로 많은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적용이 돼요. 그래가지고 각종 교보제, 교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경제적인 지원,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지원,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지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결과적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 학교 현장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논의들을 갖다가 살펴볼 필요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개념이 여기 이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지금. 자, 6번째로 갈게요.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한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는 선생님들의 역량을 넘어서는 교육의 그런 어떤 대상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상당 정도 수준의 전문성. 근데 그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전문성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운 말로 뭔가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런 어떤 막 수학 같으면 막 어려운 식 써가지고 그게 전문성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그 독특한 직업 세계 내지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얘기들을 현재화시켜서 알기 쉽게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게 그게 전문성이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 그죠? 선생님들이라고 해서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 볼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지역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시킬 수 있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지는데 직업들이 너무 많아지는데 독특한 직업들이 많아지는데 옛날에는 사자 돌림이 다 좋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 이제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아. 예전엔 유재석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사회적 존경을 받으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에이 딴따란데 뭐 이제는 아니에요. 그죠? 유느님이라고 불러. 그거는 분명히 변화된 어떤 사회적인 현실 갖다가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은 그러한 측면들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것들이 어떠한 직업들이고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향후에 어떤 발전이 있을 거 그런 얘기들 갖다가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특히나 진로 연계, 진로 관련해 가지고. 자, 건전한 생활 태도와 행동 양식을 가지고 합숙할 수 있도록 한다. 자, 4번. 이거 다시 나와요. 학교 교육과정은 모든 교원이 전문성 나왔어요. 아까 자율성 나왔고 전문성 나왔어요.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 과정을 거쳐서 설계 운영한다. 이제 관료제 안 된다는 거예요. 관리 정식으로 안 된다.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위원회를 갖다가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런 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설계하는데 참여해야 된다. 자, 그 다음 2번째. 학교는 학습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그래서
교사들의 교육활동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했는데, 자, 저 학습 공동체문에 피터 생게예요. 생게. 우리는 이걸 피터 생게라고. 학습 조직입니다.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것도 이제 우리 저 내용도 교육행정 쪽에서 배울 텐데, 저 학습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학습 조직입니다. 학습하는 조직이죠. 계속해서 배움을 이끌어 가면서, 그렇죠. 그 조직의 역량과 발전을 갖다가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야 그 배움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더 나은 수업이 가능할 거다. 그죠? 그래서 이 학습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여태까지 안 나왔고,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게 나올 때가 됐는데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학습 조직의 특성이 있어요. 특성. 그걸 갖다가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교육 활동 개선과 관련해 가지고 2022학년도였나요? 저 연수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중요한 관심사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진짜 선생님들이 일정 정도의 직무 연수, 반드시 거쳐야 될 직무 연수만 하더라도 충분히 아이들을 갖다가 다룰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니야. 첫째, 수행평가. 여러분들 글쓰기 잘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써준 여러분들도 그 경험을 했을 거야. 세특을 어떻게 써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아이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저도 봤거든. 선생님들 그 세특 고칠 수 있잖아요, 나중에. 근데 이제 그거 들고 가가지고 저기 대치동이나 어디 가가지고 고쳐온다? 고쳐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저도 읽어봤어요. 선생님이 써준 세특. 국어 선생님은 너무 어렵고, 어떤 교과 선생님은 말도 안 돼. 주어 수어가 일치가 되지 않아. 막 그렇게 세특을 써준다고. 그러면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보다 못하니까 그런가 하고 그냥 넘어가지만, 그거를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의 입장에서는 그걸 갖다 높이 평가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 세특에 대해서. 그러면 아이한테 집요하게 질문이 가. 너 세특대로 한 거 맞아? 그렇게 한 거 맞아? 너 독서 그렇게 한 거 맞아? 뭐 한 거 맞아? 그렇게 질문이 간다라고 하는 거는 그 아이한테 불리하게 작용될 소지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생님들이 세특도 잘 쓰고, 학생 기록부에 들어가는 글들을 갖다가 잘 쓸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글쓰기 연습을. 이 교육학 논술은 비문으로 막 써도 되지만, 아이의 인생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글들은 여러분들이 잘 써줘야 돼요. 책임감을 가지고. 자, 그러한 것들도 공부를 해야 돼. 진짜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세특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안 쓴다고요. 우리 흔히 개조식이라고 하는 식으로 써. 이거 잘라가지고, 이게 등을 통해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함, 뭐 이런 식으로. 설계운이 그 결과를 반영, 뭐 이런 식으로 쓴다고. 그러면 이러한 글쓰기가 그 개조식이라고 하는 식으로 쓰는 글쓰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러면 그런 글쓰기를 잘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러한 것들이 다 뭐냐? 교육 활동 개선과 관련되는 거예요. 수행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의 어떤 태도로서 나타나는 것들이 왜 저런 태도가 나타나는 것인가라고 하는 걸 갖다가 하나의 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틀로 그 아이를 갖다가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심리학 공부 많이 해야 된다. 상담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법들 우리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설계 운영의 적절성과 효과성 등을 자체 평가한다. 자, 이 자체 평가와 관련된 내용도 사실은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에요. 자체평가. 자체평가를 갖다가 어떻게 할까? 어. 그 평가 방법은 뭘까? 어. 자율성, 그죠? 전문성과 자율성을 갖다가 전부 다 요구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자, 두 번째로 이제 교수 학습입니다. 단편적 지식의 암기를 지향하고 각 교과목의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의 내용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계시켜서 이제 학습을 갖다가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핵심 아이디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저 핵심 아이디어라고 하는 게 나도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도대체 핵심 아이디어라고 하는 게 뭘까? 어. 한번 제가 잘 찾아볼 거예요. 누구한테 문의하든지 핵심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과 개념이라고 하는 것과 다른 게 뭔지. 이 아이디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제기를 할 때, 어떤 개념을 갖다가 제기를 할 때, 이런 것들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잘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툭 던져놓고 말아. 근데 어쨌든 핵심 아이디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키포인트가 되는 말이더라고요. 이 말이. 자, 두 번째. 교과 내 영역 간, 교과 간 내용 연계성을 고려해서 수업을 설계하고 융합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그래서 요새 이렇게 말을 쓰더라고요. 창의 융합. 자사고 가운데 유명한 어떤 학교가 있어요. 전라북도에. 거기서 시험 문제를 내는데 창의 융합형 문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갖다가 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이 얘기가 담겨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학부모하고 저는 이제 상담할 기회가 있으면 아이를 창의적인 아이로 키우지 말고 융통성 있는 아이로 키워라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전부 다 빌 게이츠 뭐 내지는 그 아이폰 만들고 죽은 사람 누굽니까? 하여튼 전부 다 그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 그런 사람은 진짜 10만 명 가운데 한 명 있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창의성이 뛰어난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다 소시오패스 경향들이 많아. 사이코패스적인 경향들이 많아. 일에만 몰두하고 사람들에 대한 관심 없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나 자기 주관에 빠져 있고 그런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창의적인 거야. 그것만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이거예요. 사실은 저는 창의보다는 이 융합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대부분의 창의성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 머릿속에 A부터 Z까지가 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 거예요. 아이디어, 개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러다가 우리 이제 외부하고 상호작용한다고 했고 인풋도 있고 아웃풋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풋으로 뭔가를 갖다가 이제 요구가 들어와. 우리는 이제 아웃풋을 갖다가 만들어내야 되겠죠. 여기서 요구되고 있는 어떤 답, 아웃풋이라고 하는 게 도출되는 건 뭐냐면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어떤 계기, 클루 같은 거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는 융합. 나중에 배웁니다. 우리 창의성. 교육심리학 시간에. 대부분의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지식의 조각들이 좋은 때를 만나서 이 쓰레기통 모형 비슷한데 우리 나중에 교육행정 시간에 배울 텐데 쓰레기통에 있다가 어떤 연결고리에 의해서 연결이 돼가지고 요게 딱 나오는데 사람들이 우와 이게 창의성이에요. 우리가 구텐베르크의 우리가 활판 인쇄술이라고 그래요. 그냥 뭐 금속 활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직지라고 하는 것이 최초의 금속 활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구텐베르크에 있어서의 활판 인쇄술이라고 하는 것을 더 높이 평가해요. 더 높이 평가한다고. 기록상으로는 직지라고 하는 것이 최초의 금속 활자라고 우리는 자랑스러워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외국 사람들에 있어서 그 대부분의 창의성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직지라고 하는 걸 높이 평가 안 해. 활판 인쇄술. 활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판이에요, 판. 큰 판이야. 여기에 기존에 있었던 금속 활자 만들어진 거, 그걸 갖다가 짜 넣은 거예요. 엄청 무겁겠죠. 금속 활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찍는 방법을 갖다가 한 거예요. 근데 구텐베르크가 옛날에 뭘 했었던 사람이냐면 와인을 만들어가지고 팔던 사람이에요. 거울 장사도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돈을 벌려고 이렇게 보니까는 뭐 금속 활자 갖고 뭐 하는데 이게 생산성이 별로 없어. 대량 생산이 가능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왕년에 했었던 그 와인 기계를 딱 보다가 저기다가 저걸 갖다가 끼워 넣어 가지고 하면 힘 좀 덜 들고 그러겠네. 그래가지고 연결해 갖고 밑에다가 종이를 깔고 연결해 갖고 팍 찍었더니 너무 쉬운 거야. 무게도 덜 들고 들었다 찍고 하니까 대량 생산이 오케이. 그래서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입니다. 이 대표적인 창의성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뭐예요? 이 사람은 기존에 있던 금속 활자, 기존에 있던 와인 압축기, 기존에 있던 종이 이용해 갖고 대량 생산을 갖다 체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다 기존에 있던 거야. 이 사람 머릿속에 있었던 A, B, C가 맞아 떨어져 가지고 이걸로 활판 인쇄술이라고 하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창의 융합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볼 때마다 좀 한숨이 나오는 게 너무 과한 걸 바래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아이들은 너무나 과하게 공부를 하죠. 창의 융합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왜? 이거 한번 보면 그냥 그렇구나. 너무 익숙해져. 그러니까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 누구나 다 맞출 수 있어. 그거는 창의성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근데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융합적으로 사용하고 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근데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해 본 사람들은 요 얘기가 합쳐져야 돼. 문제를 융합해 갖고 자기 나름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다가 제기하고 문제 해결 방법에 접근해 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창의성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실제로 경험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자꾸만 한다고. 이게 어법상으로 사실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다라고. 실생활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적용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 얘기했죠?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거. 자, 계속해서 나오는 거. 자기주도 학습하면. 이게 나왔어요. 언어 수리 디지털 기초 소양. 이거는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계속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학습을 설계한다. 학생 참여 수업. 자, 토의 토론 학습. 여기 이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교수 학습 이론에 있어가지고 토의법, 토론법과 관련된 내용도 한번 들여다 봐야 되겠네요. 그죠? 처음에 탐구활동, 탐구법이라고 하는 것도 또 나옵니다. 거기에. 그럼 이것도 한번 들여다 봐야 될 것 같고. 소집단 협동학습 활동. 아까 협동학습
얘기했어요. 협동학습과 관련되어 있는 구체적인 문제가 여태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얘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 이런 요소들을 갖다가 우리가 왜 2022 개정교육과정을 갖다가 첫 번째 시간에 이렇게 심도 있게 다루느냐. 여기에 문제가 다 있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주요한 주제들이 여기 이제 다 나오는 겁니다. 학생 맞춤형 수업 얘기 나오고. 자, 여기 학습의 출발점을 파악하고 학생의 특성을 고려해서 학습을 갖다 이제 준비시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저 학습의 출발점. 선행학습, 선수학습, 출발점, 행동, 진단. 우리 이거를 갖다가 출발점. 이 출발점 행동도 같은 말이에요. 학습의 출발점이라고 그러죠. 출발점 행동, 진단. 이거 가장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진단평가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 이 앵커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이제 또 배울 겁니다. 우리 교수학습에서. 이 앵커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이것과 관련이 돼 있어요. 내 머릿속에 앵커, 연결고리가 되고, 나의 다시 돼서 내 생각을 갖다가, 나의 지식을 갖다가 이끌어 갈 수 있는 거, 앵커. 그러니까 사실은 안타까운 게 이런 겁니다. 우리는 선행학습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자꾸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심리학, 교수학습 이론의 많은 내용들은 전부 다 뭐를 강조하느냐? 선행학습을 강조를 해요. 앵커 노릇을 할 수 있는, 나의 지식이 더 커질 수 있는 선행 지식들, 선행학습의 내용들 자체가 그 아이가 좀 더 효과적인 어떤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증명한다니까. 구성주의 있어가지고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선행학습의 정도. 근데 우리는 계속 부정을 한다고. 그거 하면 안 되고. 왜? 결과적 평등이라고 하는 걸 저해하는 거야. 그런 어떤 접근성이라고 하는 게 계약되어 있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불리해. 그러니까 출발점이 같아야 돼. 근데 사람들이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다른데. 이렇게 보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쟤는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잘하지? 근데 그런 아이한테도 뭐라고 하냐면은 공부하면 안 된대. 미리 공부하면 안 된대. 왜? 악기 잘하는 친구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이렇게 좋은 선생님 소개시켜갖고 이렇게 더 잘하도록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저 무슨 콩쿠르였지? 피아노 콩쿠르에서 지난번에 조 누구라고? 20살인가 21살에 거기서 우승했다고 하니까 야 이거는 대한민국이 기뻐할 일이고 걔한테는 그렇게 막 우리들 좋다고 그러잖아. 역시 막 그거 선행학습이거든. 그거는 되고 다른 건 안 되고. 왜? 저는 항상 그런 의문을 가져요. 우리가 배우는 이론은 분명히 그런데 왜 그렇게 할까? 모든 아이들이 거기에 접근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죠. 모든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고, 그걸 갖다가 의도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도 일종의 편견인 것 같아요. 자, 그렇고 그래서 정보 통신 기술 매체를 활용하고, 그리고 지능 정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이건 이제 AI와 관련되어 있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이 이제 코로나 시절에 그 했었던, 그러니까 그걸 갖다 이제 미리 여기다 이제 다 얘기를 해놓는 겁니다. 학습자의 개인적, 사회, 문화적 배경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한다. 다문화와 관련된 내용이 시험에 한번 나올 만도 해요. 사실은 지금 우리 이 도시 지역은 조금 도시 지역도 그렇지만 저쪽 지방 쪽으로 가면은 다문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갈수록 사회 문제화 되고 있어요. 안타까운 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공부를 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언어입니다. 언어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의 지식을 이루고 있는 게 바로 이 언어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아이의 성장기, 특히나 한 2살에서 6, 7살, 우리 교육심리학 시간에 다 배웁니다. 그 시간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언어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수리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을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배워야 돼요. 그 시기에 배우지 않으면 그 아이는 다른 아이들을 따라갈 수 없어. 우리 헤비스타트나 이런 미국 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자체도 그런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뭐 몬테소리 교육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근데 바로 그 시기에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이 한국말을 제대로 못해요. 물론 이제 어린이집이 있고 하는 해서 이제 거기서도 아이들이 하지만 사실 제대로 된 어떤 언어를 통한 지식 전수를 어머니로부터 전혀 받지 못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습 부진화가 될 수밖에 없고 학습이 있어가지고 열등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어서의 탄력률이 굉장히 높아. 그 아이들이 꼭 잘못된 길로 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그런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사실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것은 그 아이들을 갖다가 제대로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어머니들, 그 아이들을 기르는 어머니들에 대한 한글 교육이라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그 사람은 이미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외국인이 아니야. 우리가 다문화라고 지칭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한글 교육을 시키고 그거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케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그 이 어머니와 아이들 그 지방의 아이들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헬이에요, 헬, 지옥이라고. 저도 몇 군데 봤는데 아이들이 엄마를 대하는 언사나 태도나 이런 걸 보면 기합을 했어. 기합을 했어. 근데 그런 것들이 왜냐면 제대로 된 언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아이들은 성장하고 그러면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습 부진화가 되고 학습 부진화가 되면 학교에서는 그 아이들을 갖다가 제대로 안 봐줘요. 좋은 아이로 안 봐준다고. 그걸 갖다가 꼭 편견이라고 치부하기보다는 그러한 상황으로 계속해서 나가지 않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장치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엄마 교육이지. 네. 자, 그 다음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의 학습 결손 예방을 하도록 노력하고 보충 학습 기회를 제공. 이게 이제 결과적 평등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요 내용이. 자, 교사 학생과 학생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이 가능한 유연하고 안전한 교수 학습 환경을 지원하고 디지털 기반 학습이 가능하도록 교육 공간 환경을 조성한다. 교육 행정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교과 기술 운영을 활성화하고 유연한 학습 공간을 활용한다. 이거는 고교 학점제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이제 앞으로 저 선생님들 여러분들의 어떤 몫이에요. 이게 고교 학점제가 되고 했을 때 패스 난 패스 제가 이제 지난 그 쪽집게 수업에서도 그 문서 가지고 얘기했지만 아이들이 과정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하는 게 선생님의 가장 큰 몫이야. 이게 어? 과락을 맞고 막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이게 무슨 일이냐고. 자 이제 그런 얘기고요. 디지털 학습을 환경을 이제 구축한다.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다 아는 내용이고요. 자, 평가입니다. 평가는 학생
개개인의 교육 목표 도달 정도를 확인하고 학습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며 교수 학습의 질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이게 누구의 얘기냐면요. 블룸의 완전 학습 모형. 아이들을 갖다가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잘 가르치면 완전 학습, 적어도 95% 이상의 아이들은 그 학습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블룸이 얘기하는 완전 학습 모형이거든요. 요거에 이제 기반하고 있어요. 전부 다 요게. 그래서 완전 학습 모형에 기반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이제 여기 계속해서 보충해주고 하면서 과정 평가를 하겠죠. 과정 중심 평가를 할 거라고요. 그러면서 교수에 있어가지고 문제점이 뭔지, 아이들이 배우는 데 있어가지고 문제점이 뭔지를 계속해서 파악해갖고 질을 갖다가 개선하는 거예요. 바로 완전 학습 모형에 기반해서 이루어지는 과정 중심 평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에 이제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완전 학습 모형에서 얘기하는 성취 기준을 의미가 하거든요. 성취 평가제. 이것도 이제 설명했던 내용인데 어쨌든 그런 것에 이제 기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 자체가 이 얘기 자체가 그래서 결과에 이르기까지 학습 과정을 확인한다. 인지적, 정의적 측면에 대한 평가가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스스로 평가, 자체 평가 아까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저 학교 수준에서 자체 평가이지만 이것도 아이들이 자기 평가, 자체 평가라고 하는 걸 갖다가 하도록 해야 된다. 이것도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자, 네 번째, 학생에게 배울 기회를 주지 않은 내용과 기능은 평가하지 않는다. 자, 학생에게 배울 기회를 주지 않은 것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개념이 뭐죠? 영교육 과정. 영. 눌이요, 눌. 그러니까 학생에게 배울 기회를 주지 않아서 배우지 않은 거, 그게 뭐예요? 영교육 과정이라고. 그래서 뭐냐면 이 영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버리겠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냐면 이 완전 학습 모형과 연관되는 내용이에요. 영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혀 다른 차원에서 도출돼 가지고 써먹고 있지만 완전 학습,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아이들이 그 과정을 갖다가 통과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르친다라고 한다면 완전 학습이니까 기본적으로 영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게 나올 수가 없겠죠. 이거는 또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수능하고 관련되어 있어. 시험 문제를 내는데 그거 교과서 범위 내에서 낸다고 했는데 왜 이런 문제를 냈어요? 라고 하는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우리들은 배운 적 없거든요.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완전 학습 모형에 대한 가장 큰 비판점이 뭐냐면 학력 저하예요.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완전 학습 모형의 대표적인 비판이 거예요. 학력 저하. 자, 여러 가지 개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개념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지는 않으시잖아요. 다들 일단은 책 한 번씩은 다 읽어봤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개념들이 이렇게 지금 플러스 얘기든 뭐든 이렇게 나온다고요. 지금 개념 자체를 딱 그 접목시킬 수 있는 얘기들이 나오고 기본적으로
교육과정 자체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방향성 자체가 지금 그대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수능평가를 내시라고 서술형과 논술형 평가의 비중을 확대한다. 저는 참 깝깝합니다. 나는 왜 객관식을 갖다가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서술형하고 논술형 평가를 하면 여러 가지로 좋아진다라고 하는 게 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평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좋지요. 그런 거를. 근데 마치 객관식 시험은 나쁜 거고 서술형, 논술형이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거는 난 이해를 못하겠어.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 문항곡선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배우잖아요. 그거는 객관식에만 적용이 되거든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시험 치러지는 수많은 시험들은 대부분 다 객관식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왜 그럴까? 유럽에서도 많이 그래요. 우리 바칼로레아 좋다고 뭐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엉터리 시험입니다. 사실은. 응?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은 바칼로레아가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 가지고 그랑제거리라고 하는데 막 가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천재들 이런 애들 따로 뽑아서 다른 과정으로 가요.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에서 객관식 시험을 갖다가 치르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말 그대로 객관적이어서 그래요. 말 그대로 객관적이어서. 첫째, 시험은 공정해야 되니까. 근데 객관식 시험이라고 하는 공정성을 갖다가 담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단편 지식만 외울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글쎄요. 객관식 시험을 통해서 단편 지식만 외울까? 그렇진 않아요. 객관식 시험 잘 치르기 위해서는 굉장한 청킹이 필요합니다. 구조화 시켜야 되고 절차와 과정 이런 것들 개념과 이론을 갖다가 연결시켜 가지고 그런 것들 맞는 것 아닌 것 고르는 게 굉장히 쉬울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어렵습니다. 이런 비중을 갖다가 확대한다. 저는 전제 조건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봐요. 자, 지금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경우 여러분도 피해자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뭐냐면 그 시험 자체가 얼마만큼 공정한가에 대한 의문들이 많이 제시가 돼. 우리 주관식이라고 왜 주관식이라고 그러겠어요? 객관식 주관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주관식이라고 그러겠어요? 주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약자로 써서 그런데 약자로 안 써. 그래요. 주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관식이야. 자, 서술형이나 논술형 평가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걸 평가는 평가자가 월등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 누구도 그 평가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지 않고 수긍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돼. 자,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런 능력을 지금 가지고 있나요? 서술형이나 논술형 평가라고 하는 걸 갖다가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나요? 그런 공부 해본 적 있어요? 대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공부해 봤을까요? 서술형, 논술형이 있어갖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체제와 관련되어 있는 글 쓰는 데 있어갖고 논리를 갖다가 풀어나가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그런 공부 많이들 안 돼 있다고. 사실은 그러한 공부를 갖다가 통해서 선생님들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 정도 확보가 돼야 돼. 그래서 수행평가? 제 딸이 한 얘기가 있어요. 수행평가에 대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빠, 수행평가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수행평가, 저것도 수행평가, 요것도 수행평가, 저것도 수행평가야. 그냥 뭐만 하면 다 수행평가라고 그러네. 응. 그러니까 완전히 도깨비 엉망이야. 아무데나 붙이면 수행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수행평가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 어세스먼트예요. 퍼포먼스. 수행평가 영어로. 퍼포먼스. 그렇죠? 행동과 태도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우리 그걸 갖다가 포트폴리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다양하죠.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야 돼요. 물론 저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에 대한 그런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의심하지 않지만 과연 그러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직무 연수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우리 사범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내실 있고 얼마나 탄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것들을 갖다 얘기한다면 지금 현재 교육학 논술 같은 이런 엉터리 시험은 없어져야 돼요. 없어야 돼.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가 뭐냐면 이거는 그냥 암기력 테스트 아닙니까? 생짜로 800페이지, 1000페이지, 1500페이지짜리 통째로 암기해갖고 거기서 제시하는 4개 분야에 있어가지고 해당되는 요소들 컴포넌트 짝짓기해가지고 집어넣은 다음에 말도 안 되게 서론 본론 해갖고 그런 글짓기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아이들한테 대해서 평가해야 될 모든 서술형과 논술형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미가 쌍관되게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는 글쓰기를 갖다가 아이들한테 요구를 해야 돼. 근데 시험은 이런 시험을 통해 가지고 교사를 뽑겠대. 원래 이제 다들 교사인데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말하자면 학교로 갈 수 있는 교사를 뽑겠대. 이거는 뭔가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모든 것들이 사실은 타당해야 돼. 그죠? 선생님 뽑는 시험도 여기에 부합해야 되는 거고요. 아이들한테 대해서는 이렇게 요구하면서 정작 학교로 가는 선생님을 뽑는 시험은 이렇게 엉터리 같이 뽑는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뽑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라고. 하여튼 그래서 이런 비중을 갖다가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선생님들의 업무량이 또 과중되는 거야. 이게요. 또 여러 가지로 또 학부모와의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자꾸만 나오는 얘기가 답안지 공개하지 않겠다. 그거 가지고 해소가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이런 문제들은. 자, 그래서 합리적인 기준과 척도를 마련해서 평가를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냥 학교에 던져놓고 나서는 이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이거 만든 국가 책임이 아니야. 시도교육청 책임이 아니야. 학교 책임이지. 순전히 누구? 교장 선생님이야. 교사들의 책임이야. 이거는 너무 아닌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학생 맞춤형 평가를 활성화한다. 참 이게 어떻게 가능할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총론 주요 개정 내용을 정리를 이렇게 쭉 했어요. 요거는 제가 자료로 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하고요. 여기 이제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 적용 일정인데요. 지금 당장에 이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고시를 했고, 그래서 2024학년도 3월달, 그러니까 내년 3월부터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에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2025 3월달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적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올해 합격하시고, 아니구나, 내년이구나 이것도. 2024 아직도 2차 시험이 안 치러졌잖아. 예? 뭐 이렇게 질질 끌어. 빨리빨리 해갖고 저거 하지.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은 그 다음 해나 되겠네. 예.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2025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2027년 3월이 되면 전부 다 이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갈 길이 먼데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이유는 이 안에 담겨 있는 방향성과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개념과 용어와 이런 것들은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치러야 될 시험에 이제 고스란히 다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정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에 필요한 부분들을 교육 전문가와 교사와 학부모와
그런 의견들이 응축이 된 문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미 시행이 돼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지금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꼭 봐둬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쭉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연결되는 개념들, 이론들, 학자를 포함한 여러 가지 내용들 제가 여기다가 이제 했어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갖다가 잘 정리하고 그래갖고 책 속의 내용과 또 연결을 지어서 또 봐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